라우타로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4골 넣던데요? 아 그죠, 포트트릭. 와. 라우타로 미쳤던데. 야, 여기 질문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루카쿠 활약은 어떤가요? 인테르 팬으로서 아까운 건 전혀 없나요? 아 아깝진 않습니다. 예. 아, 아깝진 않다. 아, 그냥 근데- 골 보기 싫을 뿐. 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9골 넣었잖아. 그래. 지금 위기가 그래서 로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로마는 위기야. 아, 무리뉴 3년 차 이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 이거 로마는 억가도 엄청 심해요. 부상 선수도 너무 많고. 로드리 아니면 대형이다. 이거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건 취향차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하고 다음 경기에서 바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너 때문이구나. 아니, 나 때문은 아니죠. 이 자식이 사울리게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울리게스가 사실 아니, 얘왜 갑자기 기대치가 잘하는 거야? 뭐 진짜 첼시 갔다 신기해. 오면서도 네. 많이 떨어졌다 해서 거의 저도 폼이 나락이었는데. 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헤드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네, 세트 바뀌고 나서는 처음으로 헤드풋볼 하는 건가요?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여기서 녹음하니까? 교양방송 같아요. 오늘 약간 복장이 교양방송 복장이긴 한데. 내 복장을 탓해? 아니, 그만큼 이제 차분하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왜, 이거 셔츠가 아니었구나. 네. 네, 셔츠인데. 아, 약간- 셔츠인데 주머니가 있는. 네네네. 되게 요즘 저기 약간 특이한 옷들 많이 입으시던데. 뭐 네. 이유가 있나요? 와이프가 싫어해요. 뭐를? 특이한 옷을 입는 걸. 아, 입는 걸. 네. 예. 그래서 입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반항의 계절이거든요. 아, 그래서 와이프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좀 유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동은 와이프가 싫어하는 행동은 할 수 없어요. 네. 그건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옷차림이라든가 어. 뭐 자동차 이렇게 청소 안 하는 거라든가 어. 뭐 이런 걸로 간간히 반항을 하고 아,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군요. 아니죠, 아니죠. 이 자식아 아니라니까? 이 방송 시작부터 이것들이. 네. 네. 아, 교양방송답네요, 시작이. 네. 네. 그렇습니다.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찬우 형은? 전 뭐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일 몇 번 하고. 술 좀 안 드시나, 연휴 때? 그래도 술 연휴 시작할 때 먹고. 은근히 좀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주위에. 아니, 근데 은근히? 왜냐면. 집안, 은근히 이거 뭐야? 왜냐면. 매기는 거야? 아니. 너 이러려고 우리 불렀어? 아니. 집에서. 예. 찬우 형은 축구 예. 보고 맨날 게임만 할 것 같잖아. 그죠, 그죠. 근데. 아, 술자리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네. 여기저기 술자리를 많이 다니더라고. 진짜? 누구한테 들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 어제 형, 뭐 술 한잔 했어요? 누구랑 했어요? 친구랑 한잔 했어?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없었어. 네가 그런 걸 물어본 게 몇 번 안 되는데 뭘 그걸 물어볼 많았다 때마다 그래. 그렇더라고. 저는 요즘에 일 끝나고 집 앞에 고깃집이 있어요. 네, 고깃집 가서 혼자 먹습니다. 무슨 고깃집이에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다 팔아요. 보통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파는데. 오. 네. 혼자 고기를 구워서. 네, 구워서 먹죠. 나는 고깃집에서? 고깃집은 네네. 혼술하기가 좀 아니, 나 힘들던데. 해본 적은 있는데. 형 해왔다고? 어. 아, 진짜? 와. 나 고깃집이 혼자 고기 먹는 것도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자주 하진 않죠, 사실. 저는 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주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한 잔이래. 그게 나 술을 따라 먹고. 네. 아, 이거 낭만이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 나는 혼자 먹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메뉴를 안 가리지만, 네. 근데 사실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네. 그래도 웬만하면 누군가를 불러서 가려고 하죠. 아, 그리고 요즘은 또 고기 구워진 게 배달로도 오니까. 어차피 집 바로 앞이거든요, 진짜. 아, 네. 도어투도어로 한 2분 걸릴걸요, 아, 아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혼자 구워 먹는 네. 분들을 좀 많이 봤나요? 거기서?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그 가게 사장님도 저만큼 자주 하는 애는 못 봤대요. 아, 좀 친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 자주 가니까 네. 사장님이 자 알아보고 그러는데 저만큼 자주 오는 사람 못 봤답니다. 자, 오늘 찬우 형하고 영주 형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아와 라리가 얘기를 저희가 히드풋볼에서 좀 다룰 일이 많이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초반 정산? 네, 느낌으로. 지금까지 뭐 네. 흐름이라던가 뭐 인터밀라 너무 잘 나오고 그렇죠. 잘하고 있고 나폴리는 최근 경기 이기긴 했는데 부침이 왜 있었는지 뭐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전 소속팀이다 보니까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죠. 자,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축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게 좀 첼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 경기에서 무드릭이 첼시에서 데뷔골 터뜨렸습니다. 9개월 만에 이적해서 9개월 만에 경기 수로는 한 23, 4경기 만에 아마 첫 골이긴 할 텐데 경기를 오늘 또 이 새벽에 입중을 네. 하셨잖아요. 네. 무드릭 득점 말고 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아, 무드릭만? 네, 무드릭만. 저는 앞으로 잘할 것 같은지도.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도 좀 센스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과연 그 정도의 가격이냐, 그리고 이렇게 장기 계약할 선수냐 라는 거에 대해서의 물음표는 저는 계속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첼시 안에서 스털링을 제외하고 왼쪽에서 기동력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기동력만 살리면서 주구장창 뛰어다니는 선수가 아니고 이 선수가 보면 중간중간 센스가 있고 볼을 좀 잘 차요. 그렇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선수다라는 것을 좀 느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 과정에 더불어서 네. 마지막에 득점까지 했으니까 또 득점하는 모습도 그냥 와가지고 때린 게 아니고 물론 패스도 좋았지만 코릴의 패스도 좋았지만 트래핑하고 나서 슈팅하는 장면은 꽤 고급스러웠기 좋았어요. 때문에 무드리기의 활약은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반전 마치고 교체 아웃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뭐지? 몸이 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좀 물음표는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 무드릭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최근에 밈처럼 이게 뭐라고 말해야 돼?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조롱하는 거지 뭘. 근데- 인기가 많아. 조롱이지 그냥. 아 그런가? 찬이 형 좋아. 조롱이지 찬이 형 좋아. 이거는. 네. 아, 이게 왜 이 느낌을 주냐 보면은 진짜 주원 형 말대로 할 때 보면은 뭔가 잘할 것 같은데 번뜩이네. 이 느낌이 있어. 있어요. 근데 가끔 박스 안쪽에서 드리블 칠 때랑 퍼스터치 보면은 얘가 축구 잘하는 애 맞아? 이 생각을 나는 동시에 줘가지고 그 생각을 무드리한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주원이가 네. 얘기를 되게 잘해줬던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첼시 얘기하면서 되게 얘기를 잘했던 게, 저는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드릭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얘 월클병 걸려있네, 지금. 자, 그게 좀 있어. 얘 약간 월클병 이종료도 걸려있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네. 스스로가 자기가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원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게, 얘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된 경기 중에 종종 나오잖아. 그런 실수 같은 것들 트래핑 잘못하고 뭐 대충 패스 했는데 뭐 선수 못 쫓아가는데 그걸 패스 넣고 막 이런 거 종종 하잖아. 하고 나서 걔 느낌이 뭐냐면 나 잘했는데 얘가 못 받아주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얘가 그 종종 보이더라고. 근데 사실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축구라는 게 내가 한번 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면 여기 11명, 여기 11명이니까 22명에서 한 번씩 공을 받는다고 쳐도 90분이라는 시간이 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분 안 돼요. 맞아. 그래서 그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얘기 듣고서 존나 좋은 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이제 좀 달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를 좀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진짜 새벽 경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드릭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주목이 되냐면 그런 그 월클병이 약간 꼴 보기 싫은 것도 있고, 특히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 너 약간 좀 뭐 행동하는 거나 겉모습 봤을 때 뭔가 지금 잘할 것 같은 뉘앙스를 지 스스로 비추는데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네. 거기서 잘하면 진짜 스타 되는 그렇지. 거고, 그거 이겨내면.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브로야가 남았는데, 잭슨도 막 프리시즌 때 보면은 얘가 되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뭔가 네. 날카로움도 있었고, 뭔가 버티고 패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잭슨이 막상 시즌 들어와서는 별로였다가, 오늘 또 브로야가 나왔는데, 큰 찬스 하나 놓치긴 했는데, 브로야도 어리잖아요. 그리고 얘 부상으로 1년 가까이 날렸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브로야, 잭슨 둘이 어떻게 잘 성장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브로야하고 잭슨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브로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 네, 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툴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네. 둔탁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부탁해. 근데 네. 그게 나는 브로야 매력인 것 같아. 매력이죠, 거칠잖아, 애가 좀. 그러니까 따닥골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네. 네. 근데 브루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다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텐데 이런 스타일의 스트라이커가 은근히 부상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과연 브루야를 믿고 한 시즌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팀이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선순환 될 수 있는 그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플럼전은 그런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지만 뭐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오지만 엔초 그 내려서 썼던 거 그동안 이제 엔초를 위로 올려서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팀이 부상자들 너무 많고 원래 첼시가 강점이 측면에 강점이 있는 건데 좌우 풀백들, 윙백들이 강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잘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나가리 되고 나니까 그러면 가장 공 잘 차고 가장 센스 있는 애를 위에 올려놔야 그래야 득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엔초를 위에 올려놓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엔초는 엔초 나름대로 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들이 다 안 되니까 아예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여름에 영입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격 쪽에서 엔초가 올라가면은 이 선수가 연결고리를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렸다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엔초는 잘해주는데 다 제각각 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엔초는 잘하는데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엔초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를 쓰냐 공미를 쓰냐의 차이보다 지금 첼시를 봤을 때 그냥 찬우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금 이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엔초기 때문에 뒤에 수비 다른 애도 좋은 애 있으니까 일단 공격이 풀려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 생각에 엔초를 올린 거고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만 봐도 이날 경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빅찬스 미스 1위였습니다. 근데 그냥 그 빅찬스 미스를 다 넣고 어느 정도 승률을 좀 높은 승률을 보여줬다면 포체티노 감독이 엔초를 위에 쓴 거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그렇지. 있죠. 네. 그러면은 사실 그치. 그렇게 돼서 그러면 엔소 요렇게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네. 야, 포체티노 대단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결과까지 가져오면. 네. 네. 엔초예요? 엔조예요? 엔소예요? 저는 엔조라고 합니다. 저도 엔조라고 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엔초를 시작하니까 다 엔초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계라서 엔초가 맞아요. 엔초. 이태리 개. 네. 왜냐면 그 아르헨티나에 이태리 네, 이민자들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 엔초가 전형적으로 그 이태리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우 형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지금 10년 전부터 그 선수 이름 하나하나 얘 출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런 거 예민하기 때문에 저 말이 맞겠지만 보통 엔조라고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엔소가 맞고 엔소. 왜냐면 그 그래. 시옷 그 발음 발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우리 월드컵 때 다 엔소라고 했잖아요. 엔소. 네. 뭐 어제 경기에서는 갤러거하고 엔조하고 유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어떤 플레이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첼시 팬들이 얘기했던 게 아니 갤러거는 위에서 그냥 투박하게 하고 요런 게 정점인데 삼선에 쓰고 엔스 위에 쓰는 게 맞냐 했는데 요번에는 전반전은 또 그렇게 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브로야도 득점에 이제 좀 물꼬를 좀 터주고 하면은 첼시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포체티노 그러면은 잘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아. 일단 은쿤쿠하고 그다음에 축구에메카는 돌아와야 돼. 아. 그러니까 갤러거가 이 경기를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신뢰가 가나요? 근데 저는 어제 갤러거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은쿤쿠, 갤러거, 엔조, 카이세도 이렇게 해서 이제 수비형 미들과 이제 공미 어떤 그 중앙 그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조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조도 주구장창 뛸 수도 있는 노릇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뛰어야 되는 거고 사실 쓸 수 있는 선수의 그 풀이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갤러거도 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계 중에 야 이거 박스 바깥에서는 맨시티다. 아, 그 얘기 입중계 때 했다면서요? 했어요. 예. 패스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와, 카이세도, 엔조, 갤러거 너무 좋다. 너무 센스 있고 패스 너무 정확하고 야 수준이 있다. 라고 느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마무리였었고 그 다음에 이 팀의 약점은 뭐냐면 부상 선수가 많잖아요. 후반전에 한 두세 명 선수 쑥 빠지니까 갑자기 팀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팀에서 약간 세미 프로? 아니 약간 실업팀 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전력이 그냥 훅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커요, 지금. 새롭게 들어온 선수와 기존에 뛴 선수와. 근데 첼시가 새로 영입한 선수도 많고 부상 선수도 많고 지금 이 순간 풀럼에게 이겼지만 시즌 초반 굉장히 부진하고 그럼 일단은 버티는 게 중요해요. 버티면서 조금씩 승점을 쌓아 나가면서 바꿔야 되거든요. 무너지면서 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는 갤러거가 이 정도 해주면 땡큐베리 감사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정도 해줘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그래도 갤러거에게는 계속 이제 기회가 갈 수밖에 없으니 좀 해줘 이 정도만 해주면 사실은 괜찮죠. 이 정도만 해주면. 근데 사실 버티는 축구는 계속 해오긴 했었어요, 첼시가. 실점을 봤을 때는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골을 못 넣어서 문제였지. 골을 못 넣어서 문제였지. 그래서 한두 골 정도 넣었다면은 첼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챔스를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순위권에 있었을 텐데 네. 워낙 골을 못 넣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전히 첼시 2위 그때 예상했잖아요. 이미 2위는 솔직히 여전히 2위 아니, 예상했잖아요. 경기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아니, 솔직히 그때 네가 아니 예상을 그렇게 그때 해서 그래. 예상했을 때랑 지금이랑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어요. 아니야. 그래도 야 이게
이게 첼시 2위 예상했잖아. 첼시에게 주원이가 묻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첼시랑 경쟁할 팀이 뭐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이런 팀이거든요. 예. 10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거 커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되게 빡빡하다고.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아니 이거. 그때는 왜 2위라고 했던 겁니까? 그럼? 아니 이렇게 적어도 나는 한 13점, 14점 정도는 해줘야지 지금. 한 4승 정도는 해놓고 몇 경기는 이제 부침 있고 이 그래 정도. 그래야지 뭔가 예. 좀 비비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떨어졌잖아.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잭슨하고 브로야하고 최전방을 책임진다고 봤을 때 네. 사실 최전방에서 골을 넣고 말고는 이거는 선수의 영역이거든요. 스트라이커의 영역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터지지 못하면 득점력 부족은 안고 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팀의 조직력이라든가 제2의 득점원이 득점포를 가동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최전방 득점력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위까지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러나 어제 경기는 잘했다. 나쁘지 않았다. 잘했다. 이게 첼시가 다음 경기가 번리 원정인데 번리가 굉장히 위쪽에서 이제 싸우고 골키퍼도 올려서 할 정도로 이제 뒷공간이 많이 노출돼요. 그리고 압박에도 취약하고. 근데 첼시가 요 경기까지는 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아스날이랑 브렌트포드를 홈에서 만나긴 하는데 요 일정부터가 쭉쭉 힘들거든요. 토트넘도 만나고 중간에 리그컵도 있고 안 좋은 일정에서 얼마나 좀 잘 버티는지도 한 10월 말까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A매치 기간이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팀을 좀 다듬거나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은쿵쿠 돌아오면은 그때 브로야를 쓸지 잭슨을 쓸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건데 그때까지 폼을 누군가는 끌어올리면은 상승세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수비는 부상자 있어도 그래도 버티는 힘은 있어. 첼시는. 근데 지금 첼시 공격진을 봤을 때 예. 그래도 이 정도의 골은 아니에요. 맞아. 더 하긴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치고는 그치. 이 정도 골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안 간다고 해도 포체티노가 그 얘기했잖아요. 인터뷰 때 뭐 레몬 얘기하면서 저게 뭔 얘기야 뭐 요 소리도 들었지만 결정력 얘기했는데 사실 결정력은 아까 영종이 말한 대로 선수들이 이건 해결해 주긴 해야 돼. 너무 놓친 것도 많았고 무드릭도 요번에 골 넣었는데 더 잘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20경기 넘어서 첫 골인데. 선수들의 조합이라든가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득점 기회를 만드는 건 감독의 영역이야. 이건 전술의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골을 넣고 말고는 선수의 영역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거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골키퍼, 그러니까 우리 팀 골키퍼가 저 멀리서 볼을 잡았어. 그거 내가 최전방 공격수야. 나한테 오기까지의 과정이 전술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술 써가지고 어떻게든 골대 가깝게 볼을 보내고 골대 가까이 있는 선수, 최전방 스트라이커 선수에게 볼을 전달하느냐. 그걸로 전술 끝!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가까운 곳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지근 거리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근데 다만 골을 못 넣어서 이길 경기를 놓치면 비판은 당연히 감독이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첼시는 승리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리그컵은 이겼는데 리그에선 졌거든요. 그럼 상위권 감독 중에서 포체티노, 턴아웃 이렇게 둘이 좀 불안하다 요 소리 들었다가 턴아웃 쪽으로 좀 많이 가나요? 가장 불안한 감독은? 지금 턴하고 제일 불안하지 않나요? 제일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기보다는 예. 약간 히드풋볼식으로 얘기하면 같죠 지금. 그건 상황이 맞죠. 네. 치면은 선수하고도 막 싸우고 뭐 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포체티노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게 나가지? 그래 부상 선수만 돌아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 근데 토나오는 그래서 감독 못 해먹겠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턴아웃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호날두 건부터 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선수단 정리하고 선수를 기용하고 안 하고 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 딱 제 규율과 기강을 딱 잡은 거 아니에요. 이 팀에 맨유에서 그동안 없었다고 여겨졌었던 기강과 규율을 잡은 건데 그게 성적이 나와야 선수들이 감독 말에 힘이 실릴 거 아니야. 실리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에는 됐지. 그쵸. 생각보다 성적도 잘 나왔고 리버풀도 우승했고 그랬으니까 우승했죠.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근데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점차 계속 언론들도 자꾸 막 흔드는 것 같고 느낌이 물론 구단에서는 계속 신뢰를 할 거라고는 봐요. 뭐 네. 대안이 있나? 네. 다른 나는 뭐 대안이 있나? 테나그 감독 계속 신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건의
원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면 여름에 글레이저 가문이 매각한다 만다 이야기 그치. 나오면서부터거든. 그러면서 영입이 느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구성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영입을 하긴 했는데 영입한 선수들이 막 부상이야. 호일룬, 암라바트 막 이런 상황이었고, 기존 선수들 부상이고, 여기다 생각지도 못하게 산초가 갑자기 출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불화설이 나왔는데 안토니가 또 폭력 사건에 사생활 이슈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타나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또 부상을 당해서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면 테나 감독 입장에서도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짜야 되는데 다음날 어떤 사건이 터지거든. 사실 지난 시즌에 테나 감독이 보여준 거 보면 테나 감독이 메뉴 지봉 잡고 과도기적인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도 한 번 했고 리그도 3위로 마무리했고 이 정도면은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글레이저 가문 쪽에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지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야 다른 선수들 중요치 않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테나 감독이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테나 감독에게 힘을 좀 많이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맨유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감독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단 오너가 이제 바뀔 상황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뭐 첼시도 약간 그거 비슷하긴 한데 새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면 감독도 새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감독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 그죠. 오자마자 우승도 했고 그다음에 사실 챔스권 갈까 말까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챔스 가게 만들었고 그러면 능력이 입증했으면 이 기회에 시스템 잘 만들어서 스포츠 디렉터 같은 사람도 딱 정확하게 영입을 해서 그다음에 팀이 영입하는 그런 기조들 그다음에 감독이 원하셔서 이걸 좀 맞춰갈 필요가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터나 감독은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좀 선수를 영입할 때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선수를 영입하고 싶은 게 감독의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보진에서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선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선수 우리 팀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 가격이 너무 비쌀 수도 있고, 혹은 이 선수를 만약에 영입했다 쳐도 이 선수가 실패했을 때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맨유에? 약간 그런 게 엉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문제는 그리고 그린우드랑 그다음에 안토니랑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거 누가 예측할 수 그래. 있어? 그거는 그거는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아. 그중에 또 안토니가 또 그 돈 주고 사왔는데 또 그런 사건까지 하고 뭐 잘 하지도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더 욕먹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저는 글레이저 쪽에서 빨리 이거 인수 관련된 것만 정리만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맨유 팬들이 터나 감독 이제 아닌 분들도 가시겠지만 못 믿는다 경질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완전 반대인 게 오나나부터 출발하는 게 오나나 데려가지고 결국 오나나가 선방 능력에 대해서는 찬웅이 제일 잘하겠지만 의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볼 뿌려주는 거라던가 전체적으로 수비수들도 위쪽 올려가지고 이렇게 오나나의 장점을 써가지고 데려온 이유는 난 터나 감독이 하는 축구에 더 힘을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터나픽이라는 안토니라던가 이제 리산드로라던가 호일룬 이런 선수들을 만약에 터나우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다른 감독이 와가지고 그 지금까지의 모습보다도 더 못하게 쓴다? 그럼 나는 이건 정리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터나 그러니까 경질했을 때 팀 성적 단기간에는 뭔가 임팩트 새로운 감독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선수 처리랑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골머리 쌓여. 나는 이거 그래서 터나 감독 더 길게 있는 것도 선수 단 때문에라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오나나도 어느 정도 더 이제 잘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그 실수들이 너무 컸어. 각인이 되니까. 맞아. 미넨전이었죠, 그게. 네. 근데 나는 오나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보는 맛 나. 네. 그러니까 약간 재밌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비에서 이제 실점을 했었을 때 그게 골키퍼만의 책임이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오나나는 보니까 몇 번 좀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작년 기준 그러니까 인테르 시절에 오나나였다면 저 정도 막았을 텐데 못 막네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답답한 게 있을 텐데 그냥 난 이건 팀 상황이랑도 맞물려 있다고 봐요. 팀이 부진하면 선수 개개인한테도 다 그게 영향이 가니까 맞아. 카세미르가 폼이 좋았어. 이렇게 턴하고 올려 쓰지 않고 그냥 밑에서 내렸었어요. 부패는 그냥 위쪽에서 압박하게 두고. 그러면 오나나한테 이렇게 위기가 많이 왔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호일룬이 골 잘 넣고 했으면 오나나 실수도 그만큼 덜 묻혔을 거 아니야. 팀이 이겼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테나 감독 입장에서는 네. 지난 시즌에 초반에 몇 경기 해봤더니만
자기가 원하는 축구하면 폭망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패스를 직선적으로 주면서 공격을 전개했고 그것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면서 뭐 리그컵 우승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를 상당히 만족할 만하게 마무리 지었는데 올 시즌은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한 게 내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나나를 데리고 와서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터나 감독이 실리로 안 들어가고 계속 하고 싶은 대로 축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하거든. 근데 2년차 정도 돼가지고 지난 시즌 청정됐으면 내가 감독이면 이제는 내 축구 해보자. 요 정도 내가 원하는 선수도 데려왔으면 난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물론 호일러는 아쉽고 사생활 이슈 때문에 오른쪽 윙어 없고 왼쪽 풀백 부상이긴 하지만 감독이면은 뭐 언제까지 실리 축구하겠어. 내가 원하는 축구 선수를 한번 구현해봐야지. 오나나 왔고. 근데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초반이고 앞으로 잘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인데 또 꽤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맨유라는 팀 보통 팀은 아니니까.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이거 시간은 어쨌든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약간 어쨌든 전 좀 약간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작년과 유사한 스타일로 어느 정도는 맞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맨유에게는. 지금의 맨유는 일단 승점을 조금 벌어놓는 게 더 중요해 보여서 물론 이제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맞아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래서 저는 콤파니 감독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나그 감독이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못하고 경질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축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또 낸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이. 이 무대는 그게 통하는 무대니까. 그치. 리그가 달라졌으니까. 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얘기 짧게 좀 해봤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든풋볼 앞서 이제 썸네일도 보셨겠지만 라싱 시티 그룹 코리아 그리고 트래블링이 개최하는 레전드 올스타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고 오시죠. Paesi al di fuori dell'Italia. Siamo felici comunque per venire a promuto gol. Han del Perugia. 축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저한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저 레전드들이 와서 아가리 FC랑 붙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가리 FC는 껴주지도 않고요, 여러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7시 30분에 이제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 이 영상에 끝나고 또 올라갈 텐데 뭐 라인업 보시면은 화려한 선수들 많잖아요. 네. 가장 이 선수가 온다고 이 레전드가 온다고 가장 좀 뜻깊거나 좀 놀란 선수 있습니까? 한 명만 꼽자면. 저는 뭐 요즘 세상에 놀랍지는 않은데 다만 잠깐 잠브로타가 화면에 비춰졌는데 와 많이 늙었다. 아, 그쵸. 저 벌써. 근데 머리 스타일이랑 이렇게 옛날에 옛날 똑같아가지고. 근데 네. 잠브로타는 진짜 잘생겼다는 생각 많이 가졌어요. 맞죠. 잘생겼지. 근데 많이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호나우진이 뛰는 건 보고 싶어요. 최근에 무슨 평가전인가 무슨 친선 경기인가 뛴 거 저도 봤거든요. 봤어요. 네. 야, 그 클래스는 한동안 호나우진이 여기에 공 달고 있었거든? 네. 은퇴하고서. 근데 그게 살짝 들어갔던데? 보얀에게 패스하는 거 보니까 뭐 여전하더라고요. 네, 약간 호나우지뉴 같은 스타일은 그 몸이 좀 불어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 바르셀로나 마지막 시즌이라 그다음 밀란에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몸이 이제 예전처럼 폭발력 같은 거는 이제 치고 나간 이런 폭발력은 없었는데 대신에 그래서 잔기술 같은 거 엄청 많이 썼거든요. 특히 밀란에서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맞지. 그거 자체가. 센스인데. 네. 뭐 월드컵을 우승했거나 트래블을 달성했거나 뭐 발롱도르를 받은 엄청난 레전드 선수들이 옵니다. 뭐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말디니 뭐 앞서 보셨던 스타들. 현역 선수에는 사실 이후에도 볼 수가 있는데 레전드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경기들이 없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픈 트레이닝 관람권이 또 있대요. 1등석 좌석 이상 오픈 트레이닝 관람권 전원한테 제공을 하는데 오픈 트레이닝 이게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19시에 있다고 하네요. VIP 프리미어 레전드 벤치에서 1등석은 오픈 트레이닝 관람권 외에 추가 특전이 있고 이거는 댓글을 통해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한국이랑 대한민국 올스타, 이제 레전드 올스타랑 이탈리아랑 붙는데 뭐 말디니, 토티, 델페로 앞서 이제 못 보니까 안정환,
김남일 이런 선수들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리에 A 전문가랑 라리가 전문가 오셨으니까 세리에 A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그 선두 인터밀란 지금 승점 18점 1위 그리고 밀란은 승점은 똑같네요. 네. 예. 둘이 승패가 같아요. 라우타로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4골 넣던데요? 아, 그죠. 포트트리. 와. 라우타로 미쳤던데. 그리고 맞아 형이 그거 기분 좋다고 그날 술 먹지 않았나요? 또 인스타 올리지 않았나요 그거? 아니, 저기 그날은 네. 그날 술 먹었나? 안 먹었나? 왜냐면 형이 라우타로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사진을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아, 그날 저기 뭐야. 그날 그거잖아. 여기 끝나고 가서 본 거잖아. 그 아, 이쁘게 그때 하고, 미넨 거 봤구나. 맞다. 과연하고. 예. 그래서 술은 안 먹었고, 가가지고 이제 그 경기 보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 스토리 올렸죠. 역시 뭐 세리아 이제 김민재가 빠지니까 많은 팀들이 이제 나폴리를 좀 제끼고 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소리야. 김민재가 없었기. 몇 경기 했다고. 인터밀란의 1위는 야. 뭐 튀람이나 이런 선수 잘해서가 아니라 라우타로가 잘해서가 아니야. 아니야. 김민재가 없이 나폴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인터밀란 1위가 된 거야.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인터밀란 좀 어때요? 어떤 선수가 좀 괜찮은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죠. 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그 이번 시즌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약간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 이제 이 선수는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됐죠. 아 진짜. 왜냐하면 라우타로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경기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웠었는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들어가고 나서 진짜 4골을 넣어버리니까 그 정도의 선수가 됐고, 사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이 선수는 그 연계 작업도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보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득점이 나오는 장면도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득점력은 근데 이건 저도 약간 신기하긴 해요. 올해 이번 시즌 출발에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차서 난 걱정이 됩니다. 겨울에 또 얼마나 꼬라박으려고 지금 이렇게 골을 많이 넣고 있나 지금 얘가. 아직까지 한 시즌 통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나 보네 그건 없어. 라우타로한테. 그건 없어요. 시즌 중에 한 달 부진합니다. 한 달 부진은 대부분 그게 겨울이에요. 그때가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라우타로가 월드컵 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참 뒤에, 근데 그때 네. 저는 그때가 그냥 라우타로의 그 부진한 한 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그때 부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에 이제 부상이 있는 상태로 갔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사우디전 그 득점이 인정이 됐었으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라우타로도 약간 이제 기분을 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뭐 어쨌든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넣어줄 수 있을 때 많이 넣어주는 이런 거 굉장히 좋다. 라우타로가 9골이면 올 시즌은 뭐 당연히 두 자릿수 골은 넣을 거 아니에요. 라우타로는 매 시즌 20골 넣는 선수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활약이면? 아니, 만족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못했을 때 그 한 달 동안 또 못할 때 그때 팀 성적 같이 꼬라봤거든요. 골 넣을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지금 그리고 이제 마르코스 튀람 들어온 거. 요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튀람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것도, 원래 윙어로 뛰던 선수라서 측면에서 빠져서 뛰는 것도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혹은 미드필더, 미키타리안 같은 선수들 득점 꽤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 수비가 이 튀람 때문에 딸려나가가지고 생기는 공간들을 지금 인테리가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뭐 존머도 괜찮습니다. 존머는 솔직히 빌드업은 좀 아쉬운데, 뭐 선방은 전반전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지금 라우타로가 9골로 리그 득점 1위고 네. 그리고 튀람이 도움 4개로 도움 1위 기록하고 네, 도움 있고 1위. 그 미드필더 얘기도 해주세요. 차라놀루가 원래 우리가 알던 차라놀루는 뭔가 위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보면서 프리킥도 막 공격 포인트도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고 이 밀란 시절에 느낌이었는데 그랬었고, 브로조비치 공백을 누가 메우지 요 느낌이었는데 지금 차라놀루가 살짝 내려가서 되게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즌부터 이미 잘해준 거예요. 예. 지난 시즌에 브로조비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라놀루를 내려서 이제 삼선에 이제 기용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잘하고, 이제는 어떤 느낌은 차라놀루는 이제 오히려 메짤라가 안 맞는다. 아 이제는 뒤가 났다 그냥. 몇 번 이제 지난 시즌에 브로조비치 복귀하고 나서 몇 번 차라놀루가 오히려 메짤라로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뒤가 낫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놀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라놀루 선수는 그건 있어요. 브로조비치만큼 이제 좌우로 벌려졌을 때, 와, 이 타이밍 너무 좋고, 이건 너무 진짜 전환 같은 걸 잘했다. 그거보다 약간 덜한데, 대신에
여전히 그 정도로 벌려주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고, 수비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삼선이 오히려 지금 맞는 선수가 된 것 같고, 이 선수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이제는 뭐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아래쪽에서 본인이 이제 영향력 만들어가는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C 밀란, 말디니, 그리고 이제 토날리가 연달아 나가가지고 불안했는데 여기도 그럼 괜찮게 잘하고 있는데 네. 치크가 챔스에서는 그냥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치크랑 플리식이 또 리그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사실 롭터스 치크하고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첼시에서는 안 좋은 건 맞죠. 네. 네, 안 좋았던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이제 두 선수 중에 플리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은, 플리식이 이제 월드컵 때 봤었을 때 제가 이제 미국 대표팀 경기 중계를 하면서 플리식 봤었을 때 저 정도면 그래도 쓸만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대표팀 경기고 클럽 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건 있겠지만,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어쨌든 팔았고, 그리고 세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EPL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플리식 정도면 이제 잘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잘 영입했다고 보고, 그리고 롭터스 치크는 애초에 이제 토날리를 팔았을 때 토날리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토날리 대신에 롭터스 치크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롭터스 치크하고 라인더스를 같이 영입을 했으니까 이 두 선수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토날리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중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이제 맞물려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레인더스 잘하더라고. 라인더스 잘해요. 네, 잘하고. 레앙도 좀 건재하다고 좀 보고, 지루도 지금 4골이랑 3개 도움. 지루도 공격 포인트 초반 되게 잘 쐈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가 이번 시즌도 자주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하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 9번이 제일 불안 요소예요. 지금 예. 밀란에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텔이랑 했을 때 밀라노 더비에서 너무 크게 져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밀란이 좀 약간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다 경기를 잘하고 있거든요. 다 이겼죠. 바로 직전에 라츠오의 경기에서도, 물론 라츠오의 경기에서는 라츠오도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버텨내면서 이겨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괜찮은데, 지루의 백업을 할 만한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지루가 여전히 버텨주면서 이 다른 이선 자원들에게 공 연결해주는 능력 자체는 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만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단 어떤 대체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나폴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반에 5라운드까지 2승 2무 1패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우디네제전에서 4대1 승리 거뒀고, 레체전에서도 4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오시멘 SNS 틱톡이었죠? SNS 정확하게 맞죠? 예. 그 사건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오시멘도 골 넣고 흡이차도 쭉 부진 이어가다가 오랜만에 득점 기록했고, 그래서 2경기에서 연승인데 8득점 1실점이거든요. 네네네. 예, 나폴리는 좀 어떤 초반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이제 감독이 바뀐 거죠. 스팔레티 감독하고 리디 가르시아 감독하고.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높게 이제 라인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큰 틀에서는 뭐 비슷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김민재 선수가 나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 시즌에 사실 로보트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보트카 선수의 경우에는 본래 수비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김민재라는 선수가 워낙 엄청난 커버력을 갖고 있다 보니 사실 로보트카의 부족한 수비력이 가려진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김민재 나갔잖아. 근데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후앙데주스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걔 웨스티고르를 많이 썼었고, 예. 그다음에 원래 걔 있잖아. 라흐마니? 라흐마니 예. 썼었. 그런 식으로 이제 갔죠. 근데 생각해 보면 후앙데주스는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선수예요. 우리가 지난 시즌에 김민재 안 나오고 대신 후앙데주스 교체로 들어간다가 막 이랬을 때 네. 갑자기 팀 수비 불안해지고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왜 그랬었지. 그러냐면은
후앙데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커버할 범위가 넘으면 판단이 안 되는 선수입니다. 제가 그거를 인텔 시절부터 주구장창 봐왔습니다. 그냥 판단이 안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이제 미드필더들 수비를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나폴리처럼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다 쭉 밀고 올라가서 경기를 하거나 혹은 김민재가 뒤로 쫓아가지고 이제 커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간격이 점차 여기랑 여기랑 벌어지고 여기랑 여기랑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크바라한테 공 주고 해주세요 하면은 크바라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흡입차 입장에서 김민재 선수 빠진 거에 대한 영향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받은 거네. 안 그래도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안 그래도 크바라는 지난 시즌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쟤는 무조건 2명, 3명을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걔한테 공도 한참 늦게 크바라한테 가가지고 크바라가 혼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거의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의 빌드업에서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측 지역으로 많이 전개를 했었어요. 지금 디로렌츠하고 그다음에 폴리타노 이쪽으로 이제 많이 전개를 시켰는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뭐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앞에 몇 경기를 보니까 나탕 선수를 이제 김민재 대신 영입한 거거든요. 네네네. 애가 괜찮아요. 빌드업을 꽤 잘해. 네. 그래서 왼쪽에서의 빌드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봐야지. 그러니까 나탕이 진짜 강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도 괜찮은가는 봐야 돼요. 근데 어쨌건 간에 후앙디스 쓰는 것보다는 얘 쓰는 게 훨씬 낫고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이 선수들이 어쨌든 지난 시즌 우승했던 멤버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경기력이나 뭐 오시멘 득점, 흡입차도 득점포 터져가지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오시멘은 뭐 말하기로는 그래도 나폴리 사랑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좀 오래 갈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거는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뭐 어쨌든 되게 늦긴 했지만 나폴리 구단에서 공식 성명을 냈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성명을 냈고 그러면 이제 오시멘도 거기에 당연히 화답은 해줘야지. 아니 진짜 안 볼 거면 그냥 거기에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도 없는 구단이 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오시멘 당연히 거기 화답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니까 그걸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시멘이 재계약 이슈가 걸려 있어요.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면 1년 남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 재계약 이슈가 걸려 있어서 지금 나폴리 팬들 중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너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약간 나폴리 현지 팬들에서 그런 시선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야 그 정도야? 왜 그러냐 오시멘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예. 그 약간 가족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단에 오면 구단의 선수들, 팬들, 그다음에 뭐 구단 뭐 운영진들 이런 사람들 다 가족이야. 가족인데 누군가 하나 실수를 했어. 근데 야 가족이면 그거 감싸주고 그래야지. 그거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왜 사람들은. 오시멘을 왜 안 감싸줘요? 그럼 오시멘도 가족인데. 아니 오시멘을 감싸주는 게 그러니까 오시멘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오시멘이 그런 행동을 한 거는 그러니까 오시멘이 PK를 실축한 거 이거는 감싸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구단 직원이 그 틱톡에 실수했잖아. 그렇게 올린 건 실수를 한 거잖아. 그거에 그렇게 반응하면 화내면 안 된다는 거지. 야 시멘아 그러니까 이 입장은. 너가 왜 그러냐? 이거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봐. 나 이런 건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그러면 진짜.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한참 괴롭혀두고 야, 너 왜 발끈하냐? 그래. 이상한 놈이야, 얘. 뭐한 놈이 이렇게 되는 성낸다고.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어쨌든 문제는 지금 오시멘도 골 넣고 그러면서 뭐 오시멘도 난 나폴리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시즌 도중에 재계약할 때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되게 세게 질러놔가지고 얘기를 예. 되게 세게 질러서 뭐 그리고 고소 또-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야 어젠가 그거 올라왔더만 오시면 무슨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원한다고. 네. 그 첼시 링크도 있고 막 이랬었죠. SNS 사건 터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막. 오시멘이라는 네. 선수가 진짜 매물로 나오면 포워드가 부족한 팀은 다 달려들겠죠.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무조건인데 레알도 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어느 팀이나 다 갈수 다가 있어, 다 진짜 갈수 있어. 오시멘을 원하지 않는 팀은 진짜 케인이 있는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알바레즈랑 홀란드에 있는 맨시티 요 정도 빼고는 그렇지. 다야 그렇죠. 다 원해 진짜.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바르셀로나. 아 바르셀로나도 예 레반도프스키가 있으니까. 아, 원하지 않잖아요. 네,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예. 레반도프스키. 예. 예. 나폴리는 그래서 이제 좀 부진했던 거를 털고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세는. 아, 그러니까 기분이 중위권이라서 그렇지 지금 순위 높아요 나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기대치가 너무 그러니까 높았던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기분이 뭐 자꾸 못 이기고 이래가지고 중위권인 것 같은데 순위가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3위래. 3위야, 3위. 그래서 물론 이제 인테르 밀란이랑 승점차가 약간 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요 상태로만 이제 쭉 분위기를 잡았으니까 갖고 올라가면 우승 경쟁할 수 있다고 봐요 여전히. 지금 위기가 그래서 로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로마는 위기야. 아, 무리뉴 3년 차. 야, 무리뉴 지난 시즌 로마 진짜 괜찮았는데 올 시즌은 안 됐네. 이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무리뉴 커리어 중에서 네. 그 2015-16 시즌에 첼시 2기 예. 그때 3년차 성적이랑 똑같습니다. 그때 정말 안 좋았지. 그때 비판 예. 진짜 심했는데. 맞아요. 그때랑 지금 똑같이 7경기 기준으로 2승 2무 3패. 지금 그때 첼시는 14위였고 지금 이제 로마는 12위. 그래서 순위 조금 높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왜 안 좋냐면 수비가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수비가 안 좋은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후이 파트리시오 골키퍼입니다. 너무 못 막어.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후이 파트리시오 골키퍼의 폼이 좀 너무 심각해요. 어느 정도면 지금 로마가 골키퍼를 탁 집어서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원래. 언더스탯 기준으로 로마가 지금 기대 실점이 6.56입니다. 근데 실제 실점 11골이에요. 오, 아. 두 배네?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기대 실점으로는 순위를 매기면 위에서 5위예요. 근데 지금 실점은 거의 최하위권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배 정도를 더 먹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면 골키퍼 바꿔주지 않나? 그렇지. 넘버 2로? 아니 근데 골키퍼도 뭐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후이 파트리쇼 골키퍼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 경기당 세이브가 1.1개예요. 와. 이거는 이번 시즌 세리에서 뛰었던 모든 골키퍼 중에 최하입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네. 그냥 그 막을 것도 그냥 실점한다는 거네. 아 진짜 과장 못해서 어떤 느낌이냐 후이 파트리쇼는 그러니까 유효슛이 됐어. 그럼 다 먹어.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그 맞고 정도로 나머지는 다 심각해요.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좀 심각해요. 그 정도로 심각해서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당연히 이제 수비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첼시 만나면 좀 그래도 실점 줄어들죠. 야, 그거네. 아무것도 못 뚫는 창과 아무것도 못 막는 방패의 대결. 야, 첼시 대 로마 친선전 한번 해라. 무리뉴도 있고, 루카쿠도 있고, 야, 재밌겠다. 첼시 만나면 폼 붙으면. 올릴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바네스 선수 이제 이적했죠. 그다음에 스몰링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 아, 센터백도 그게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마티치. 예. 마티치랑 파레데스는 사실 수비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파레데스가 공은 더 잘 돌리는 선수지. 하지만 마티치가 갖고 있는 그 수비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 파레데스의 수비력은 솔직히 비교할 바는 안 된다고 보고 거기다가 또 얘 맨날 부상당하는 애 헤나토 산치스 네. 얘 또 부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 이거 로마는 억가도 엄청 심해요. 부상 선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골키퍼 그러니까 후이 파트리쇼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만 해도 선방률 거의 70% 정도? 지금 50%가 안 돼요, 선방률이. 49%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 지금 안 좋은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디에고 에런테도 부상이고 쿰블라도 부상이고 여기 수비수도 없어 심지어 여기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루카쿠가 지금 기록으로 보면 5경기 3골이거든요. 루카쿠는 경기력은 어때요? 괜찮아요? 루카쿠 괜찮습니다. 루카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루카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냥 무리뉴랑 확실히 좀 궁합이 잘 맞는다. 아니. 그러면 그냥 애가 가진 기량이. 사실 기량은 그 피지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기량이거든.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루카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야, 여기 질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루카쿠 활약은 어떤가요? 인테르 팬으로서 아까운 건 전혀 없나요? 아깝진 않습니다. 예. 아깝진 않다. 그냥 근데- 골 보기 싫을 뿐. 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9골 넣었잖아. 그래, 라우타로 지금 잘하고 루카쿠가 있으니까. 아쉽겠어. 그리고 마르코스 티람이 훨씬 좋아. 네, 더 좋아요, 저는. 얘 골뿐만이 아니라 도움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루카쿠를 어쨌든 안 샀기 때문에 파바를 살 수 있었습니다. 파바를 맞죠. 전 파바르도 마음에 들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1위 팀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지금. 네. 그리고 루카쿠 있었으면 또 언제 뭔가 문제를 생기면 그래 또 이렇게 라우타로가 잘하고 티람이 잘하고 있으면 루카쿠 불만 또 나와요. 또 경쟁자 있으면 불만 나오는 선수라서.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티람은 어쨌든 자유로 영입을 한 상태였고 루카쿠를 이제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루카쿠가 이제 빠그러지면서 결국 뭐 아르나우토비치 뭐 이렇게 된 건데 아르나우토비치가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루카쿠가 선발이겠지. 선발이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마르쿠스 티람이 좀 더 빨리 이 팀에 적응을 하고 활약도를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카쿠는 언젠가는 바꿔줘야 될 선수예요. 그것도 1, 2년 안에. 그렇죠. 이 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 1, 2년 안에 어쨌든 간에 바꿔줘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잘해서 더 짜증나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 사실 팀이 이러면 골키퍼가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팀이 쳐져 있으면 사실 골키퍼가 승점 구해주고. 그러니까 막 위기의 상황에서 막 골키퍼가 수비진들 막 멱살 잡고 그래.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후이 파트리시오는 좀 심각해요. 어쨌든 간에 좀 심각해. 네. 자 이렇게 세리에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팀이랑 로마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이제 라리가 넘어갈까요? 네, 라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금 공격수 부상, 뭐 골키퍼, 수비 이렇게 부상이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공격수 부상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호셀루를 좀 계속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호셀루보다는 그래도 벨링엄 시프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그 벤제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주드 벨링엄을 영입하면서 4-3-3에서 4-3-1-2로 포메이션을 변화를 줬어요. 시스템에 변화를 줬는데 마드리드 더비에서 1-3으로 패배하면서 4-3-3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스페인 언론 쪽에서도. 네.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3-1-2도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그러나 4-3-3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제 4-3-1-2 내에서 최대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비니시우스가 셀타비고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호셀루가 확실하게 기회를 잡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 호셀루가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4-3-1-2 상태에서 투톱은 비니시우스, 호셀루 또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그리고 1의 자리에 벨링엄이 되겠죠. 그 미드필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문제는 수비 라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벤제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측면 수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였어요. 근데 벤제마의 빈자리는 포메이션도 바꿨죠. 주드 벨링엄이 정말 잘하거든요. 주드 벨링엄이 현재 6골로 라리가 득점 1위인데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리고 뭐 시즌 초에도 이슈 많이 됐지만 골 넣으면 결승골이고 네. 극장골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이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볼을 끌고 들어가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끌고 가거나 호드리고가 볼을 끌고 갔을 때 순간적으로 볼이 없는 상태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면서 주드 벨링엄이 사실상 해결사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는 벤제마의 빈자리 어느 정도 메웠다. 물론 큰 경기에서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비 쪽의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수비 쪽에서 부상이 계속 나와요. 알라바, 밀리탕 부상이고. 그러니까 쿠르투아 부상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밀리탕 부상이죠. 이게 이제 장기 부상이에요. 십자인대 부상. 그리고 나서 지금 알라바가 부상이에요. 그 가운데 좌우 측면을 보면은 카르발이 부상일 때 루카스 바스케스가 나왔는데 문제 있습니다, 수비에. 그리고 왼쪽에 프랑가시아에게 기회를 줬는데 공격력은 뛰어난데 수비력은 아쉬워요. 팔랑 맨드를 기용했더니 얘는 아니야. 걔는 아니라고 안첼로티 감독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지난 경기에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썼는데 너무 잘하는 지난 시즌에도 카마빈가는 왼쪽 풀백으로도 너무 잘했거든. 네. 그래서 아마 큰 경기에는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드필드 라인에 쓸 수 있는 선수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추아메니, 카마빈가, 그리고 발베르데, 크로스,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카마빈가를 왼쪽 풀백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 쪽으로 올리거나 그러면서 상대에 따라서 변화를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리그 경기에서 나초가 퇴장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리그 경기에서는 중앙 수비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초, 알라바, 밀리탕이 부상이잖아요. 너무 많구나, 진짜. 그러니까 리디거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 카르바를 중앙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냥 카마빈가 센터백 넣어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왠지 지금 카마빈가는 뭐래도 잘하니까. 물론 이제 알라바가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알라바랑 리디거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겠지만 다음 리그 경기에는 만약에 알라바가 부상해서 못 돌아오면은 리디거 파트너를 누구를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뭐 B팀에서 올린 카리오를 데리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아메니도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추아메니 올 시즌 최근에 괜찮던데요? 추아메니 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여전히 기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추아메니도 이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전에 중거리 슈팅 많이 때리면서 골 많이 넣었었거든요. 프랑스 무대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레알 와서는 중거리 슈팅이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좀 공격 가담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공격력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상자가 많긴 한데 그래도 결과 보면은 잘 내고 있고. 네. 그리고 호셀루는 저도 계속 호셀루 쓰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벤제마가 너무 기대치가 대단했고 그 기대치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챔스에서도 막 캐리해주고 이래서 그렇지 저도 호셀루 이렇게 데려온 거 나는 꽤 쓸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나쁘지 않죠, 네. 솔직히 이 네. 정도면. 난 되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이 정도면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호셀루? 아니 그러니까 호셀루에 대한 기대치를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 레알의 톱이니까 얼마나 기대치는 했는지 높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러면 뭐 MD7은 뭐 마른 디아스. 예. 뭐 MD7은 뭐 기대치가 호날두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셀루 선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라리가에서 뭐 아예 못했던 선수도 아니고 그죠. 나름 잘했던 선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응도 상당히 좀 빨리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 호셀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벤제마를 떠나 보낸 다음에 결국 이제 최전방에 호셀루가 왔기 때문에 마치 호셀루가 벤제마를 이어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 전에 벤제마를 떠나 보내기 전에 호셀루하고 먼저 접촉이 있었고 데리고 올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최근 몇 시즌 동안 호셀루 같은 스타일의 스트라이커가 레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들은 뒷공간으로 정말 예쁘게 들어가는 스타일들이 많았거든요. 연계하고 들어가고 스피드 살려서 빠져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호셀루는 전방에서 버텨주고 그리고 뚝배기로 골을 넣고 또 연계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벤제마가 떠나고 호셀루를 영입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지난 시즌 득점 순위 보면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호셀루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벤제마 다음으로 리그에서 가장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 누구냐? 그럼 호셀루야. 호셀루거든요. 라리가에서. 네, 그래서 호셀루가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네. 다만 호셀루에 대한 평가는 좀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호셀루 영입 매우 좋다. 근데 리그에서는 정말 좋을 것이다. 다만 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그렇게 잘 넣어줄 거라고는 난 보장 못하겠다. 그러면은 호셀루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호셀루가 지금 임대 영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구매 옵션을 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 브라질 대표팀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옵니다. 뭐 지금 뭐 사비 알론소라든가 데제르비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감독이 와서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하면은 호셀루를 영입할 이유가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호셀루가 나이가 적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순간 스페인 무대에서 가장 유명한 노망주가 호셀루예요. 네. 옛날 아두리즈 뭐 이렇게. 아두리스처럼. 그렇죠. 호셀루가 벤제마가 나갔으니까 벤제마를 대체하려고 데려온 건 아니었으니까. 원래 이제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타입의 공격수가 필요해서 레알 마드리드 영입을 한 거였는데 그 벤제마가 나가고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긴 그쵸. 한데 어쨌든 감독도 바뀔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9번 공격수 어쨌든 또 구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또 음바페 음바페. 사가랑도 네. 맞물려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네. 페레스 회장이 최근 들어서는 1년에 한 명에게 올인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에게 1억 유로 정도씩은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은 주드 벨링엄에게 네. 그렇게 쓰고 뭐 그전에는 뭐 초아맨이나 뭐 이런 선수들에게 거의 뭐 8천만 1억 가까이 이렇게 지러왔는데 다음에 음바페가 걸어 들어오면 음바페 영입하고 1억은 누구한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공격 쪽에 할 것이냐, 뭐 측면에 할 것이냐, 이거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돈을 쓰긴 쓸 겁니다. 아하. 예. 자,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 해봤고 라리가에서 무패 팀이 딱 한 팀 있네요. 네,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네. 근데 대용 저 그때 중앙 미드필더, 삼선 미드필더 얘기하다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탑이 누구냐?
로드리 아니면 대형이다. 이거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건 취향차 이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다음 경기에서 바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너 때문이구나. 아니 나태우는 아니죠. 이 자식이. 덕현이도 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래. 예. 그 독두꺼비 때문이구나. 예. 부정 탔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형이 부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네.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프랭키 도영이 올 시즌에 예.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스케츠 떠난 다음에. 네. 부스케츠 빈자리 어떻게 메울 거야? 로메오 영입했는데 로메오로 그게 돼? 사실상 1차 빌드업은 프랭키 도영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영이 연결해주고 올라가고 드리블에서 해주고 올라가고. 하고 뭐 다 해줬단 말이에요. 프랭키 더용 진짜 만능이야. 네. 아까 카마빈가도 축잘잘 얘기했지만 더용이야말로 그 최고봉 진짜 네. 다 해. 그리고 프랭키 더용이 좋아하는 임무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예전에 테날 감독 밑에서 아약스 시절에 4-2-3-1에서 이 수영 미드필더 왼쪽에 배치가 돼서 1차 빌드업 할 때 왼쪽으로 빠져서 그때 연결해주고 그리고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플레이 가져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런 플레이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때가 쇠네 옆에 뛸 때가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로메오는 보좌하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프랭키 데용이 1차 빌드업을 많이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프랭키 데용이 부상을 당하니까 빌드업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프랭키 데용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지난 리그 경기 세비야전 보니까 하피냐를 메짜라를 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긴도안에게 1차적인 빌드업을 맡기고 가비하고 하피냐를 이제 메짜라를 기용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피냐가 또 일찌감치 부상을 또 당하기도 했고 하피냐는 참. 네. 근데 하피냐도 어떻게 해서든 쓰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라민 야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라민 야말이 사실 교체로 뛰는 것보다 선발로 뛸 때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피냐랑 야말이랑 경기장 풀어놓고 보면 야말이 나는 더 번뜩이고 훨씬 더 임팩트 있다고 훨씬 봐요. 임팩트 진짜. 있어요. 네. 얘 어린 선수인데 얘 진짜 잘해. 근데 이게 약간 어쨌든 그 하피냐는 온 지 좀 됐잖아요. 예, 예. 한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요? 온 지 좀 예. 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물론 잘한 경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만족하지는 못하는 활약도잖아요. 활약도 자체가 리즈 시절이랑 비교해서도 진짜 비교가 안 되고. 아 진짜 리즈 시절이죠. 예. 그러면 야말로 가야죠. 근데 어린 선수다 보니까 네. 피지컬적으로도 여전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맞냐? 이 의견도 좀 있잖아요. 근데 메시 생각해보면 메시도 한 요 정도 나이 때 아니, 슬슬 더-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더 야말이 더 어려. 야말이 더 어려요. 어려도? 예. 제 기억이 맞으면 등장 자체가 나이가 달라요. 맞아요. 라민 야말은 15세에 데뷔를 했고 얘가 더 빠를 거야. 네. 단발인가 그때 첼시랑 챔스에서 막 엄청 잘하고 이래가지고 네. 아 얘는 대단하다 이 그래 얘기 했었거든. 여고생 머리하고 와가지고 어. 저기 델로로는 퇴장시키고. 그때 나이가 좀 야말보다는 그래 맞아 있었을 거야. 17살 때 거야. 어. 그래.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어, 네. 야말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5세에 진짜. 데뷔했고 지금 16세일 거예요. 네. 라민 야말은. 예. 16세면은 뭐야? 고1이야? 아니 만 16세니까. 뭐 중3 고1? 아 고1 맞겠다. 아. 네. 와, 고1에 바르셀로나?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리고 얘 박스 안쪽에서 드리블 치는 거 보잖아요. 뭐 어리니까 순발력이 더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공을 툭 치는 그 거리감이 이거는 뭐 하피냐나 이런 선수랑 비교 불가라고 생각해요. 거리감이 엄청 좋아. 드리블하는 그런 게. 거 약간 타고나는 것도 어. 있어 보여가지고. 예, 예. 얘도 자기도 뛰면서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나 이거 맞아요? 여기 뛰는 거? 막 그렇게 그러면서 뛸 것 같아. 안 그렇대. 안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 이 야망이 있는 애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A팀에서 선발 데뷔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러니까 저는 가장 잘하는 게 축구인데 가장 좋은 팀에서 라리가 최고의 무대에서 선발로 뛰어서 너무 행복하고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다만 아침에 엄마가 너무 걱정하더라. 확 얘기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진짜. 실수할까봐 막 이런 거 있잖아. 너 실수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이 때 뭐 학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요 느낌인데 가서 차비 감독 말 잘 듣고. 어. 아 근데 이제 그 기자도 물어본 게 나이가 16세니까 쪼이지 않았냐 이걸 물어봤는데 걔는 쫄았다는 개념은 없고 다만 주위에서 너무 걱정해 주는 게 걱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걱정한다. 나 그냥 축구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 걱정해? 약간 이런 거구나.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는데. 내가 무슨 불구덩이 뛰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치. 나 원래 축구했는데. 어. 그 라민 야말이 선발로 뛸 때 측면 오른쪽 측면이잖아. 네.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할 때 차비 감독이 계속 뚫으라고 해요. 야, 너 1대1로 뚫어. 1대1로 뚫어. 그러니까 뭐냐면 볼 돌리지 말고 해라. 그냥 너 부딪혀 계속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걱정은 없어요. 이 선수 스타일이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상이 윙어에 우리가 봤을 때 부상 많은 스타일하고 차이가 있어요. 덴벨레. 그러니까 덴벨레처럼 막 갑자기 속도 높였다가 방향 턴했다가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부하 걸리는 스타일. 네, 부하 무릎에. 걸리는 네.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주위를 살피고 드리블할 때 볼만 보는 스타일 있잖아요. 어린 선수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갈 부분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드리블하면서 주위를 살필 줄 알아요. 그래서 패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치달이라는 표현에다가 욕 많이 들었는데 누구한테요? 팬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라민 누구한테 야말을 예, 치달 예. 유형도 좀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예.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압박하고 두 명이 압박했을 때 빈 공간에 대한 파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볼을 쳐놓고 달릴 때는 약간 길게 쳐놓고 달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고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도 잘하고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잘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세비야전 라모스가 자책골을 넣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결국은 라민 야말이 헤더를 하면서 라모스가 걷어낸다는 게 자책골로 연결됐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라민 야말은 이대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다만 관리는 계속 해줘야 돼요. 이 선수에게 뭐 주구장창 경기를 투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하피냐의 존재는 중요하고 하피냐하고 라민 야말을 비교하자면 라민 야말은 지금 이 순간 패턴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피냐의 패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앙으로 치고 와서 왼발 슈팅. 그걸 여전히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코스를 막으면 돼.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민 야말이 조금 더 기회는 좀 많이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라민 야말은 메시하고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보통 메시 같은 스타일이면 우리가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보얀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너 왜 골을 못 넣어? 너 왜 그렇게 슈팅 기회가 많은데 골을 왜 이렇게 못 넣어? 근데 라민 야말은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사실상 골 넣으면 좋죠. 그리고 데뷔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넣었거든요. 근데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연계 플레이하면서 플레이메이커 능력을 좀 보여주는 유형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골이 터지면 금상첨화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자체에서의 그 조급함? 이런 것도 팬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인데 키가 크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되는데. 네. 지금은 한 170 초중반 되지 않나요? 지금도 아마 몇 칠- 그 네. 키 컸을 때 보통 야말이? 이제 그 약간 좀 두뇌 밸런스의 선수가 이제 20대에 가까워지면서 예. 키가 크면서 아, 지금 신체 180대요? 그러니까 180이구나. 신체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185까지 괜찮지 않을까요? 봐야죠. 근데 저는 근데 야말 플레이 근데 스타일 지금 보면 180이면 네. 진짜 크는 거 아니야? 더 안 컸으면 좋긴 하겠어요. 음. 저는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 유지하려면은 딱 지금 키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몰라 키 크고 잘할 수도 있어. 그래. 어. 아, 근데 요즘에는 한 190대도 드리블 잘 치는 애들 키 크고 많더라. 잘하면 더 좋지 아, 뭐. 맞아. 아니 사실 지금 중학교 1, 그러니까 고1 고1 정도면요. 네. 이제 막 고등학교 팀에 갔기 때문에 포지션이 정해진 것도 그게 우리로 치면 그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나이 때는 포지션이 두세 번은 바뀌어요. 네. 그럴 수 있지. 이제 프로까지 가면서. 네. 예.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일찍 데뷔한 거야, 사실. 아니 그리고 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영향이 있어서 동나이 때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애는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경향이 있어요. 왼발 잡이면. 무조건 이지 뭐. 그러면서 에이스로 성장하는 그런 감도 있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는 문제가 있다면 도용하고 페드리가 부상이라는 거고 그러면 중앙 쪽에서 공격 전개에는 문제가 있는데 공격 안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걸 막아주는 게 주앙 펠리스의 롤이거든요. 예. 그게 잘 되면 골은 괜찮을 것 같아요. 펠릭스 얘기하셨으니까 주앙 듀오 펠릭스랑 칸셀로 영입 효과는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칸셀로는 최고지. 예. 칸셀로는 그리고 야, 주앙 펠릭스도 골 잘 넣더라. 칸셀로는 부진한 경기에서 골을 넣더라. 지가 부진했었는데 결승골을 넣더라고. 와, 나 그거 보면서 야, 이 자식은 진짜 완전 영입하면 완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앙 펠릭스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했거든. 근데 세비야전에서 결정적인 득점기에 날리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알던 펠릭스다. 이 자식이 이거 지금까지 연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그런 거 원래 좀 약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펠릭스가 그 결정, 뭐 아틀레티코 때도 좋을 때 보면은 드리블 돌파라던가 앞쪽에서 싸워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저거 넣어줄 수 있는 건데 왜 못 넣어주지? 그치. 첼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근데 이번에는 바르셀로나 와서는 얘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력이 좋아졌어? 요 느낌이었거든.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앙 펠리스하고 주앙 칸셀루를 영입한 거는 차비 감독에게는 너무 좋은 카드를 손에 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앙 칸셀루가 1차 빌드업 할 때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올라와요. 그럼 미드필더 라인에 부상이 없다면 도용, 로메우, 칸셀루가 공격 전개할 때는 밑에서 받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돌아 들어갈 수도 있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칸셀루는 그러면 공격 전개에서 다양한 패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칸셀루는 영입을 너무 잘한 거고 주앙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가짜 윙어라고 해서 뭐 가비를 그쪽에 배치하거나 이러면서 중앙으로 들어왔잖아요. 왜냐면은 부상이 없다면 발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왼쪽 풀백에. 근데 발데는 공격 성향이 굉장히 좋은 풀백이기 때문에 결국 주앙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걸 막아줄 때 발데가 올라와서 측면 공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전에 그 얘기랑 비슷해요. 골키퍼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면 머리에 남잖아요. 네. 주앙 펠리스가 나름대로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연계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찬스를 날린다? 그러면 머릿속에 남거든요. 세비야전 전에 제가 이 방송했잖아요. 주앙 펠리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세비야전에서 날린 그 한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결정력이 좋았다가 부침이 있었던 시즌이 아니라 계속 결정력이 문제로 했는데 올 시즌 좋았다가 이 모습 보이니까 원래로 돌아가나? 요 생각이 주앙 펠릭스한테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맞아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올 시즌 주앙 펠리스가 미친 듯이 잘한다 할지라도 주앙 펠리스를 다음 여름에 완전 영입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억 유로 이상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잘하면 이제 주앙 펠릭스 또 워낙에 비싸게 데려왔으니까. 네, 주앙 펠릭스 본인에게도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거의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다음에 첼시, 그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인데 그죠. 다 좋은 팀들입니다. 어. 거기서 얘 써먹기 애매한데 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는 초반에 어쨌든 지금 좋아. 맞아요. 좋으니까 이대로 한 시즌 잘 보내면 그래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얘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애구나 라고 해서 다른 팀들도 어쨌든 간에 원할 수 있고 또 아틀레틱 거기 뭐 다시 그럴 것 같지 않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뭐 다시 또 중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아틀레티코도 얘기를 해보죠. 발렌시아한테는 졌는데 마드리드 더비 잡았고 그때 이제 대승 거두면서 3연승 기록하고 있는데 모라타가 또 꾸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라타가 5골을 넣었죠. 예.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마드리드 더비에서 뚝배기로 2골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라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면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모라타는 꾸준하진 않아요. 그게 모라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6경기 중에 5골이면 그럼 이 정도면 그러니까 몰아 넣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난 잘하고 있다 생각했거든. 잘하는 거 맞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 맞아. 잘하는 거 맞다니까요. 맞아. 근데 꾸준하진 않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문제는 최전방에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느냐. 그 얘기는 모라타를 믿고 가야 되느냐. 이거 하나와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지, 네. 사실. 코케가 전성기에서 좀 내려오고 있고 바리오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잡아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있느냐. 그래서 호이비에르 연결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둘 다 지금 무산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공격 쪽에서의 문제는 공격수들이 돌아가면서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타, 데파이, 앙헬 코레아가 골 넣고 부상당하고 골 넣고 부상당하고 골 넣고 퇴장당하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골을 넣어주고 있고 그리즈만이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공격에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사울리게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울리게즈가 사실 이게 왜 갑자기 기대치가 잘하는 거야? 뭐 진짜 첼시 갔다 신기해. 오면서도 네. 많이 떨어졌다 해서 거의 저도 폼이 나락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그 있지? 인터뷰 봤는데 아기 낳고 나서 이제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요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이제 축구적으로 눈을 다시 떴다 이렇게 뭐 평가가 그렇다고는 되더라고. 하는데, 예. 근데 아기 낳고 나서 그렇다? 어떤가요? 저기 아기나크 하니까 그러나요? 장은이, 세윤이 보고. 찾았나요? 방송하는 시야가 넓어졌나요? 그럼 묶으면 자은이 좋아지나요? 보고서는 어땠어요? 자은이 낳고서. 자은이 세훈이 낳고서 더 그 운신의 폭이 나는 줄어들던데. 시야가 좁아졌어요? 아니 말도 심하게 못하고 이거 어떻게든 이거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송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자은이 태어난 이후에 잘 된 거 아닌가요? 굳이 따지면? 네, 그렇다고 해서 자은이 때문에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 형님 나이 정도 누구를 위해서? 되면은 사실 내 꿈을 only 이룬 for 상황이고 me. 그리고 이제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가정을 이루면은 와이프를 위해서 진짜 아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약간 말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아 그럼 살아가는 책임감은 그냥 원래들 있는. 네,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게 거니까. 기본. 네, 어. 기본이고 그냥 했어요. 네, 그냥 굶어 죽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한 거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야. 네. 그래야지 잘 돼. 어. 근데 네, 맞아. 그게 진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네. 아무 생각이 없어져. 왜냐하면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가 생각하면 답답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진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그냥 이것뿐이었어요. 네. 열심히 살자도 아니었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좀 뭐 움직이자.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싸우는 시야가 넓어졌다 하고. 아니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연장선에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전반기에 엄청 안 진짜 좋았지. 진짜 폭망하는 시명대 분위기였거든요. 경질하라 엄청 네. 많았어요.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4위로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유로파도 못 갔어요. 근데 후반기에 터졌거든요. 그 기세를 이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5-3-2 포메이션. 그 가운데 왼쪽에는 사무엘 리노, 오른쪽에는 몰리나가 직선적으로 공격 가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방에 투톱이 있는데 한 명이 모라타든 데파이고 다른 한 명은 그리즈만이에요. 그리즈만은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격 쪽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뒷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진 패스 해주고 모라타나 데파이는 득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쪽 풀백 올라가죠. 전방에 2명 있죠. 그 가운데 미드필더가 3명인데 메짤라 1명이 꼭 올라가요. 거기서 사울리게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도움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도움이 ESPN 기록 보고 왔는데 5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도움이 벌써 5개야. 아, 사울이. 네. 와. 그러니까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이 컷백이라든가 크로스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는 이제 마르코스 요레테가 들어가는데 네. 이 친구도 골을 많이 넣어요. 그러다 보니 미드필더에서의 득점 지원도 매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전에 사사했을 때는 수동적인 전술이기 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수비 라인을 내리면 골을 넣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려워했죠, 많이.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능동적인 팀이기 때문에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여름 돌아보잖아요. 수비 쪽에 보강을 많이 해서 수비 쪽에서 부상 선수가 나와도 메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측면은 사무엘 리노가 발렌시아 임대 갔다 오고 로드리고 리켈메가 지로나 임대 갔다 왔는데 둘 다 터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측면은 임대 복귀한 선수들이 터지고 있고, 그리즈만은 2023년 지금 미친 시즌이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부터 뭐 네. 그리즈만은.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미드필더 수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켜봐야 돼요. 왜? 지금 순위가 낮은 거는 4라운드 세비야전이 폭우로 연기돼서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켜봐야 된다. 이 네.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예. 조금 뭐 잘 모르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디에고 시메오네. 네. 시메오네는 계속 AT 마드리드에 있는 거예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어야 팀이 되고.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 그걸 버텨왔잖아요. 극복하고. 네. 지난 시즌 거의 최악이다 싶었는데 후반기는 완전 극복했어요. 저는 솔직히 시메오네 감독 되게 대단하다고. 아니야, 시메오네 감독을 내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게 네. 아니라 난 지금 진짜 너무 이거 알아요. 이거 네. AT 마드리드에서 얼마큼 성공했는지 아는데 와, 이거 너무 오래 있잖아요. 사실. 2011년부터 있었을 거예요. 네, 제 그러니까, 기억이 맞으면 그러니까. 2011년부터 있었고 2011년에 지휘봉 잡으면서부터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실패가 있다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가서 옆 동네 팀에게 계속해서 그렇죠. 패배를 했다는 게 두 번 가서 실패인데 두 번 다 우승 네. 못했으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을 때, 시메오네 감독에 대한 비판 정말 심할 때, 그래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현지 팬들에게 물어보면 비중이 거의 5대5예요. 그렇지. 안 좋을 좋았을 때는. 때도. 네. 야, 왜 해준 게 얼만데. 그래, 킹중계 간만데. 그게 대표 감독이 시메오네죠. 킹중계 간만데. 네. 그리고 경질해야 된다는 쪽은 돈을 얼마 주고 있는데 지금 타 팀 비교해봐. 야, 바르셀로나 레알 넣으려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는 팬들이 있었는데, 안 좋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메오네 감독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시메오네 감독을 다른 의미로 좀 높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영주 형도 얘기를 했었지만 약 4-4-2 형태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감독이고 그걸 우승도 했어. 네. 그럼 자기 성공한 그거잖아. 네.
상관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난 하던 대로 하면 우승할 수 있어. 그 생각을 지금 몇 년째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안 된 거. 결국에 안 된 거를 지난 시즌 이 사람이 깨달았어. 그걸 바꾼 거잖아, 시스템을. 물론 그전에도 백스리 쓴 적도 있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백스리 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백스리 쓰는 것 중에 능동적으로 백스리 쓰는 감독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거를 어쨌든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자기 스타일 자체를. 물론 거기엔 그리즈만이라는 선수의 영향도 되게 컸긴 했겠지만 나는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방식을 아예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강점이 있었던 부분을 버리고서 내가 좀 부족하고 안 됐던 것들 아예 바꿔가지고 들고 나와서 지금 이 정도로 다시 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콘테는 못하는 거고 무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난 그래서 시메오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 맞아요. 이게 변화 안 주는 감독 같은데 변화 있어. 그거 못해, 진짜. 맞아요. 보통 이 정도로 성공한 감독들은 그걸 못하거든. 예.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메오네도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렸지, 이거를. 맞아. 이게 안 된다는 걸 주위에서 다 얘기하고 다 비평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연히 자기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받아들였잖아. 사실 올 시즌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얘기한 거와 변화가 좀 있는데 지난 시즌 제가 레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레알은 강팀에 강하고 큰 무대에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약팀을 상대로 무승부가 좀 나오면서 이 리그에서는 장기 레이스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올 시즌 레알 보면은 약팀에 강해요. 근데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거의 약간 의외죠, 좀.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가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강팀을 상대했을 때 약간씩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타 팀들보다 약팀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장기 레이스에 강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올 시즌 무승부가 막 헤타페전 막 이런 소위 얘기해서 잡아야 되는 마요르카전 막 이런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은근히 약팀에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는 게 바르셀로나의 지금 모습이구나. 요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 이기면서 이제는 강팀에게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렌시아에게 0대3으로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라타 5골, 뭐 앙헬 코레아 3골, 데파이 2골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라타는 제가 모라타 이거 비하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무 생각 없는 오프사이더예요. 아직도? 네. 아니, 그거는 늘 그러긴 했죠. 패시브인데. 네. 모라타가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는 날이 있고 걸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모라타가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면 뚝배기가 터지는 날이고 걸리는 날은 주심에게 짜증을 옹팡 내는 날이에요. 한 번 퇴장당하긴 했지만 요거 문제고 데파이는 근육 부상이 지금 고질적인 거 아닌가? 8개월 동안 4번 당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데파이도 이거 믿을 수 없어. 없어. 근육은 골치 아파. 난 앙헬 코레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위기의 순간 구세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 골을 넣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 걱정스럽다. 변수가 좀 있네. 모라타, 데파이, 앙헬 코레아 이거 좀 걱정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라타가 지금처럼만 시즌 끝까지 골을 넣어주면 승리를 방어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얘 20골 넣는다는 건데 난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죠. 모라타와 데파이가 30골을 합작해주면 땡큐베리 감사 아닌가. 누가 됐든. 누가 됐든.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그것도 약간 쉽지 않아 보인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세리아 라리가를 오랜만에 히든풋볼에서 했는데 저는 뭐, 역시나 뭐, 듣는데 바빠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형님들 얘기 들으니까 채팅창에서, 세리아 라리가 많이 안 봐도 두 분이서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그냥 듣게 된다. 이런 채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개천절날, 네. 이렇게 또 세리아 라리가 특집을 한번 꾸며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1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